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은 한국에서는 3.1절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인 이승만, 박용만, 안중근 등의 일제 강점기에 일어난 이 독립운동을 주도한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기를 개양하거나 삼색조를 달아서 이 거리를 걷는 등의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제가 말 멋있게 잘 했나요? 또 맞게 했나요? 네, 이 인사말을요, 사실 제가 지금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영상 촬영하기 전에 인공지능 챗 GPT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3월 1일이 무슨 날이냐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멋진 말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인사말은 챗 GPT 인공지능의 도움을 빌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제 인사말의 일정 부분 공감하실 수도 있고 공감 안 하시는 그런 내용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쓴 게 아니라 챗 GPT한테 물었더니 그렇게 답변을 해서 일단 오늘은 제가 챗 GPT가 시키는 대로 한번 인사말을 해드려 봤습니다. 이 챗 GPT 하지만 이제 아직 상당 부분에 있어서 이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도 많아서 100%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3월의 첫날을 맞아서 새로운 기술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시험 삼아서 한번 인사말을 만들어 보라고 해봤습니다. 나름 괜찮았나요? 네. 그리고 영상이 나가면 많은 분들이 이 댓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영상에서 한 분이 올린 댓글, 그 댓글에 대한 이 대댓글이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직원에 대한 대량 해고와 또 해고할 때 이메일로 일방 통보한 점, 그리고 통보 직후 그 사람의 사무실 컴퓨터 이 접근 금지, 접근권의 어떤 해지 등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건 너무 심합니다라고 댓글을 많이 주셨거든요. 하지만 쉐어링고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그분의 이 대댓글이 눈에 띄어서 오늘 잠시 쉐어링하고 갈까 합니다. 마침 또 그분의 아이디가 쉐어링고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쉐어링 한번 할까 합니다. 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하이텍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먼저 이 로그인을 차단하고 이메일로 해고 통지하는 것이 안보를 고려한 정식 절차입니다. 미리 알려주면 분노한 직원들이 시스템에 장난을 치거나 바이러스를 장착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가지고 나가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하이텍 분야가 아닌 곳에서는 2주 정도 미리 해고 통보를 하지만 하이텍 분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내용도 우리가 충분히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 미리 해고 통보를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죠. 네. 지금 얘기된 IT 관련도 이 보안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해고를 너무 미리 알려주면 치명적인 문제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방송계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방송계도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특히 이 생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진행자의 프로그램 하차를 너무 빨리 알려주면 그 진행자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꾸 본인 신상 얘기를 너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곧 작별입니다. 곧 작별입니다. 제가 일주일 뒤에 마지막 방송입니다. 5일 뒤에 마지막 방송입니다. 자꾸 그런 얘기 등을 하면서 또 심한 경우에는 진행자가 가끔 그런 얘기하다가 프로그램에서 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지나치게 본인 감정에 의해서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또 은근히 청취자가 방송국에 항의라도 좀 해주었으면 아이고 홍길동 그 사람 잘하는데 왜 잘라요? 이런 항의라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솔직히 인간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분을 제가 봤다는 건 아니고요. 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런 상황이 아주 가끔 있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생방송 진행하는 진행자에 대한 프로그램 하차 통보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슷한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메일 해고 통보 후에 회사 컴퓨터 계정 접근 금지 조치는 야박해 보여도 보안상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차원의 이해도 필요해 보입니다. 야박하다라는 마음도 틀리지 않은 것이고요. 또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논리도 사실 틀리지 않은 그것이 현실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의 댓글을 보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래서 저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네. 오늘도 이 뉴스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가감 없는 댓글과 가감 없는 토론 환영합니다. 논리에 어긋나게 특별히 이유 없는 비논리적으로 뭐 누구를 특별히 뭐 비방한다거나 그런 분은 저희 구독자 댓글 중에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거의가 아니라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 댓글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뜻을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댓글 그리고 토론 환영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영상 끝에 그 보너스 뉴스는요. 재외동포청 설립이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 설립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혹시 그 재외동포청 본부가 영종도에 세워지게 된다면 자칫 카지노판이 될 수 있다라는 석 달 전에 제가 그 영상을 준비해서 올린 게 있거든요. 그 영상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요. 이 팩트 뉴스와 함께 그 영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자, 오늘 첫 뉴스입니다. 불경기 속에 크게 인상된 식자재 값과 그 인건비에 더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 가스비 부담에 폐업하는 문을 닫는 식당들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LA타임즈가 이를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하면서 보도를 했는데요. 실예를 몇 개 들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차이나타운에서 월남국수집 487을 운영하는 한 업주, 이 트레이딘이라는 업주는요, 이번 달 가스비 청구서를 받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려 $8,000가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800가 나왔던 것과 비교해서 10배 넘게 뛰었습니다. 업주 D는 이미 지난달 가스비가 $2,000나 청구돼서 가스비가 많이 올랐다는 사실을 체감하긴 했지만 마땅히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가스 스토브를 이용해서 하루 16시간 내지 20시간가량 육수를 계속 끓여야 한다는 그는 만일 가스비 인상이 계속된다면 한시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 업주 D는 날씨가 풀리는 3월이나 4월이 되면 손님이 줄어든다라면서 하지만 또다시 $8,000에 달하는 가스비를 받아들게 된다면 운영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라면서 폐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중식당, 이 합우라는 중식당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2월 가스비로 무려 $13,656. $13,656가 청구됐습니다. 유닛당 $1 5센트였던 이 가스비는요, 지난 1월 유닛당 $3 45센트로 3배 넘게 인상됐습니다. 처음 가스비 청구서를 받았던 이 식당 업주 측은 착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전달에 이 가스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서 이 2달치 가스비가 한꺼번에 청구됐나 보다, 그렇게 추측했대요. 그런데 이 식당의 이전 한 달 평균 가스비는 $5,000 내지는 $6,000 정도였거든요. 그걸 합치더라도 $10,000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좀 이상하다 해서 얼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2달치를 합쳐도 이건 너무 많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업주인 메리 랑이라는 분은 더블 체크를 했지만, 여러 번 체크를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2월 한 달치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큰 충격에 빠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메뉴의 특성상 가스를 사용하는 이 웍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 업소는요, 2배 넘게 오른 이 가스비가 계속 이어진다면 더 식당 운영을 할 가치가 없다라고 앞서 말한 그분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식당 운영은 더 할 가치가 없다. 식당 운영은 불가능할 거다. 결국 폐업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LA타임즈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테이블 위에 이 바베큐 그릴을 올려놓고 고기를 구워야 하는 한국식 이 바베큐 고기 식당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워크스테이션 및 아시죠? 중국 음식 할 때 이렇게 막 돌리는 거예요. 워크스테이션 및 가스 스토브 그리고 오븐 등을 주로 이용하는 식당들이 평소보다 수천 달러에 달하는 가스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으로 한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아니면 메뉴 가격을 국여지책으로 올리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LA타임즈는 이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된 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리고 인건비의 고공행진 속에서 이 가스비까지 폭탄맞은 듯 급등하면서 이 업주들이 무력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같은 이 가스비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스 컴퍼니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폭탄 맞은 듯한 가스비 인상은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서 철저한 조사 그리고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다면 어쩔 수 없다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가스비 때문에 문을 닫는다면 자영업자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 문을 안 닫으려고 식당이 메뉴 가격을 올리자면 실제로 지금 가격의 50% 이상은 올려야 할 판입니다. 이게 무슨 제3세계 경제도 아니고요.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로 운영되고 있는 세계 1위의 경제대국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의 조사와 개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미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절반 가까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사무실 점유율이 코로나19 세계적인 대유행 이전에 40 내지 60%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50%가 넘는 겁니다. 반면 이 아시아의 사무실 점유율은 코로나 이전에 80% 또는 심한 곳은 110%랍니다. 예를 들어 100% 다 출근하고 사무실로, 그리고 이미 좀 더 고용을 해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사무실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110%랍니다. 일부 도시의 경우에 코로나19 대유행 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근로자가 아시아에서는 출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여전히 재택근무, 아시아는 그런데 오히려 늘어난 출근 직원들, 이렇다는 건데 뭐가 다를까요? 네. 미국에서 아직 많은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이유는요,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이들이 교외의 비교적 넓은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재택근무를 하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출퇴근 시간은 그 때문에 또 좀 교외니까 오래 걸린다는 점이 꼽힙니다. 특히 여전히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이 미국의 노동시장은 노동자들이 현재로서는 좀 귀하신 몸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근로를 고집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겁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이 모든 일이 원활하다면 그 일 자체는 괜찮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게 심화되면 사실상 이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되는 게 문제거든요. 사무실 주변의 모든 식당들의 경우는 이런 상황이 오래가면 결국 폐업이 속출할 전망입니다. 이는 곧 지역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재택근무로 경제가 활발히 돌아가는 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 분석입니다.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 경제가 활발히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악영향을 받게 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도 이 재택근무 상황이 결국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면 그걸 어떻게 강제로 막겠습니까? 결국은 경제도 결국 거기에 맞추어서 변화할 수밖에 없을 그런 전망입니다. 식당이 홀 서빙의 매출을 접고 투고나 딜리버리를 강화하는 등의 탄력적인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류는 그렇게 늘 변화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또 변화할 겁니다. 네. 미국에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 가운데 하나, 이 LA죠. 그리고 LA 남쪽 오렌지 카운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렌지 카운티의 이 어바인이라는 도시도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사실 어바인은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도시입니다. 탤런트, 가수 등의 연예인들도 이 어바인에 많이 살면서 그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 그 어바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어바인의 베크맨 고등학교의 수영장 옆에 설치된 성별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화장실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청소부가 발견했습니다. 카메라 동영상에는 화장실을 이용했던 여러 학생들의 모습이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몰래카메라가 이 학교 교사인 올해 37살의 시우콩싯이라는 교사가 설치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이제 동남아시아계 그쪽에서 오신 분 이름인 것 같죠? 네. 해당 교사는 학교에서 체포됐고요. 아동 포르노 소지와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오렌지 카운티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발견된 카메라에 찍힌 동영상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실제 성폭행 같은 거 못지않은 중범죄로 다뤄져야 합니다. 그 화장실에서 수영복을 갈아입고 했던 그 예를 들어 여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 알고 받았을 충격은 성추행이나 성폭행 못지않을 만큼의 충격일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 후에 혐의가 만일 실제로 확정이 된다면 반드시 중범죄로 다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후임 노동부 장관에 중국계인 줄리 수 차관을 지명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줄리 수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바이든 내각의 첫 아시아계 장관이 됩니다. 출범 2년을 넘긴 현 바이든 행정부는요, 최근 20년간 역대 미국 행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아시아계 장관을 배출하지 못한 그런 행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아시아계 장관이 나오게 됐습니다. 줄리 수 지명자는 캘리포니아주 노동장관을 지낸 바 있으며 바이든 정부 첫 해인 2021년 7월에 노동부 차관으로, 연방노동부 차관으로 발탁이 되어서 상원 인준을 그때를 받았었습니다. 자, 이번 장관이 되려면 또 이제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요. 현재 상원은 민주 성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 성향 51명, 공화당 성향 49명으로 이 줄리 수 지명자에 대한 인준은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요, 그런데 우리 한국계 가운데서도 장관급의 탄생을 기대 한번 해봅니다. 사실 미주 한인 인구가 미주 중국계 인구에 비해서는 물론 크게 적은 건 사실이지만 훌륭하고 또 똑똑한 1.5세와 2세 한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장관 그리고 그 이상이 탄생하는 걸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해볼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 그 부부의 음식 주문을 놓고 SNS에서 때아닌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최근 워싱턴 DC에 인기 있는 식당 이 레드헨이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대통령들의 식사 메뉴는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는 그런 뉴스 가운데 하나이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건 좀 종류가 달라요. 자,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케찹 사랑. 트럼프 전 대통령 케찹 굉장히 좋아했어요. 무슨 음식마다 케찹 뿌려 먹고 그래서 이제 케찹 사랑이라는 이제 별명도 붙긴 했는데 그걸 비롯해서 이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 미식 애호 등등은 소소한 정치적인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역시 취임 이후 아이스크림 가게를 방문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최애 메뉴가 아이스크림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초콜릿 칩 아이스크림이다라는 그런 이 소문이 아니죠. 그런 회자되는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딸기 맛도 좋아한다. 뭐 여러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공유되고 하기도 하고 오늘 또 아이스크림 가게 갔대요. 바이든 대통령 뭐 그런 것이 이제 SNS로 많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간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에는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똑같은 메뉴, 똑같은 토마토 파스타를 주문하면서 본의 아닌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떤 논란이냐고요? 네. 평소 이 미국의 중산층의 특유의 식단을 즐겨온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토마토 소스를 특히 선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부부나 연인이 외식을 하면서 상대방과 똑같은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것은 사실상 뭐 법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금기된 사항 아니냐? 이런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둘이 앉아가지고 똑같은 메뉴를 시켜서 따로 그냥 혼자 이렇게 먹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 접시를 주문해서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그런 주장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일각에서는 굳이 커플이라고 음식을 뭐 꼭 나눠 먹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좋은 거 내가 먹으면 되지, 뭐 이런 반발도 있으면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한 네티즌은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이번에 그 식사를 한 레드헨이라는 식당은 한 접시를 혼자 먹어야 할 만큼 훌륭하며 맛있는 그런 식당이다라면서 부부나 연인이 같이 갔다고 해서 꼭 다른 음식을 주문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양이 충분히 많으니까 좀 다른 걸 시켜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먹어보지만 또 다른 것도 시켜서 또 맛있다면 다음에 또 그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음식을 좀 주문해봐야 그 식당에 맛있는 여러 음식을 두루두루 먹어보지 맨날 가서 똑같은 거 둘이 다 따로따로 그렇게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래서 이제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뭐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한 접시를 혼자서 독차지해야 할 그런 음식도 물론 있기 마련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똑같은 걸 둘 다 시키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죠. 특히 일반인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 부부가 그렇게 똑같은 메뉴를 주문해서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막 후루후루 먹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찬반이 있는 모양인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걸 시켜서 나눠 먹는 그런 편이십니까? 아니면 비록 똑같은 걸 시키게 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걸 그냥 시켜 먹는 그런 스타일이십니까? 한국 분들은 대부분 나눠 먹는 걸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도 가끔 뭐 이런 걸 갖고 논쟁을 하긴 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 부부 괜히 핑계 대면서 이제 논쟁을 하는 모양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신지 은근히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각자 따로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뭐든지 똑같은 메뉴가 겹치더라도 그렇게 드시는지 아니면 좀 다른 걸 시켜서 좀 쉐어하면서 먹는 스타일이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서귀포시 토평동 인근 도로에서 K7 승용차가 경적을 시끄럽게 막 빵빵대고 울리면서 마을을 마구 돌아다니는 등 아주 심각하고 이상한 음주운전 등등이 의심되는 그런 차량이 나타났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운전자 20대 A씨는 출동한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를 계속 시도하다가 경찰차와 승용차를 들이받고 심지어는 대형 시내 버스도 들이받고 이어서는요 공사용 포크레인까지 들이받는 등 6대 차량과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자 출동한 경찰차와 인근에 있던 포크레인 그리고 심지어는 이 화물차 등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A씨 차량을 앞뒤로 막아선 후에야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A씨가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으로 특별히 이제 막 도주를 했었기 때문에 이때 경찰과 시민의 빠른 공조가 없었다면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석의 창을 깨고 A씨를 밖으로 강제로 빼낸 후에 체포를 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A씨는 왜 그런 걸까요? 음주운전을 한 걸까요? 아니면 마약 복용?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 검사를 했는데 이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죠, 이 사람? 경찰도 그래서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A씨 지인에 의해서 한 가지 제보받은 사실이 경찰에게 갔는데 경찰은 그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씨가 평소 병원에서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해왔다라는 사실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뉴스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식욕 억제제. 이 식욕 억제제는요, 식욕을 물론 이제 억제하고 그래서 체중 감량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약물이죠. 그런데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면 일반적으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서 식욕을 억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다른 신경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식욕 억제제가 마약이나 음주를 한 것과 같은 어떤 환각 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식욕 억제제는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극히 일부지만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면 그러한 약물을 식욕 억제제 등을 복용하면 술 취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식욕 억제제의 성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 성분은 대부분 중추신경계를 마비시켜서 식욕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주 성분의 경우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판토페닐이 뭔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약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그 식욕 억제제의 성분을 봤더니 페놀프로포폴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찾아봤더니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약물. 똑같이 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성분은 시부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역시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성분 하나 더 볼까요? 피엔티아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역시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약물이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전부 다 공통적으로 중추신경계를 억제해서 식욕을 못 느끼게 하는 약물이라고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나니 끔찍하지 않습니까? 약물을 이용한 식욕 억제 절대 하지 마시고요. 운동으로 살을 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살을 빼신다고 이 식욕 억제제 그 약물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면 뭐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먹지 마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이 내용 꼭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심하라고 일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급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특급 정보는요. 친환경 옷을 입은 유해환경 종이컵이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회용기의 이 플라스틱 함유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소비자원은요, 일회용기의 미세 플라스틱 검출량이 다회용기보다 2.9 내지 4.5배가량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기, 다회용기 아시죠? 일회용기는 뭐 말 그대로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투고 같은 거. 그리고 다회용기는 뭐 영구적으로 쓰는 그런 용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쓰고 버리는 건 아니라 뭐 몇 달 이상 여러 번 쓸 수 있는 뭐 그런 용기라는 거예요. 그런 다회용기보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기에 미세 플라스틱 함유량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최근에 배달 음식 시장의 급성장함과 더 맞물려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같은 조사를 그래서 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기 16개 종류와 다회용기 4가지 종류를 시험 대상으로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일회용기는 이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 등 이것 등으로 해서 만든 도시락 용기, 가죽 용기, 플라스틱 용기 등을 시험을 했습니다. 자, 시험 결과 궁금합니다. 시험 결과 일회용기의 경우 종류에 따라서 용기 1개에서 1.0 내지 29.7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거의 30개 정도. 많은 경우에는 3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다회용기는 개당 0.7 내지 많아야 2.3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면적이 10제곱센티미터당 미세 플라스틱 검출량도 일회용기에서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의 재질은 플라스틱 컵과 포장 용기의 주된 원재료인 PET라고 있죠. 이 PET가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페트병 그렇게 많이 하죠.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이제 플라스틱 병인데 플라스틱 병을 이제 한국에서는 페트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PET가 이제 페트인데 그런 플라스틱 재질이 이제 PET입니다. 종이컵에는 안에 특히 내부에 코팅이 됩니다. 한 번 먹고 버리긴 하지만 찬물을 먹을 때 괜찮지만 이 종이컵을 통해서 소비자가 반드시 찬물만 먹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뜨거운 물, 그리고 뜨거운 커피 같은 것도 먹잖아요. 그럴 때 이게 뜨거운 물 같은 걸 담을 때 또는 뜨거운 커피를 담을 때 이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종이컵이지만 안에는 플라스틱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컵에 코팅되는 이 플라스틱 재료도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험 대상 모두 해당 용기 재질 외에 다른 재질 플라스틱이 혼합돼서 검출됐습니다. 이는 제조, 포장, 유통 시 외부 오염으로 인한 혼입으로도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 검출되고 그 외부 오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들어가고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 안쪽 내부에. 다회용기는 뚜껑이 플라스틱이어도 본체 자체가 플라스틱 재료가 아니거나 예를 들면 뭐 스테인리스 스틸 등등이죠. 그리고 사용 전에 세척 과정을 거치면서 일회용 용기는 사용할 때 누가 씻어요? 안 씻죠? 식당에서 투고할 때 그냥 이렇게 찬장에 있으면 쑥 꺼내갖고 막 담아서 주잖아요. 뜨거운 거 그냥 막. 그렇지만 이제 다회용기 같은 거는 한 번 쓴 다음에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해요? 설거지 하잖아요. 그렇게 닦는 과정에서 그 세척 과정을 거치면서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제거되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훨씬 다회용기가 플라스틱이 적게 검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는 대부분 300 마이크로미터 미만이어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문제인 것이죠. 이에 따라 성인 1인이 일회용 커피컵 사용으로 노출될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연간 약 2600개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커피를 모두 일회용 컵에 마신다고 가정을 하고 성인 한 명이 한 해에 377잔을 마신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잔 정도 그렇게 일회용 컵에다, 종이컵 안에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거, 그런 일회용 컵에다가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노출될 수 있는 플라스틱 양은 그렇게 2001년에 2,700개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미세 플라스틱에서 이 플라스틱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종이컵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이 종이컵이지, 이제 아셨죠? 이 뜨거운 걸 담는 그 내부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컵 대신에 텀블러나 머그컵을 갖고 다니면서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포장 배달되는 일회용 용기가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일 배달시켜 먹거나, 미국에서는 뭐 매일 배달시켜 먹는 분들은 배달 자체가 뭐 음식 없으니까 이제 그러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매일 배달시켜 드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이제 뭐 혼자 사시거나 그런 분들. 그러나 미국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매일 투고시켜 먹거나, 이거 똑같은 겁니다. 배달이나 투고나. 그래서 이제 매일 투고 용기에 이제 투고시켜 먹거나 하는 그런 걸 좀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바다에서 자란 그런 해조류 같은 것도요, 바다의 오염이 의외로 심각하기 때문에 해조류 등을 먹을 때도 가능한 한 여러 번 깨끗하게 씻어서 요리하기를 권장합니다. 한 번 더 씻느라 불편을 해도 그게 반복되고 쌓이면 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편을 좀 더 감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 생활 속의 미세 플라스틱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사는 것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 분명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조금 불편하고 조금 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재외동포청 드디어 설립됐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이제 미리 예고해 드릴 것은요,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재외동포청이 어디에 사무실을 두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영종도에 설립될 가능성이 지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영종도에 이 재외동포청 본부가 설립될 경우에 자칫 카지노판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잠시 재외동포청 이 설립에 관한 이 팩트 뉴스를 먼저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보너스 뉴스는 영종도에 설립될 경우 카지노판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석 달 전에 올렸던 영상을 같이 공유하는 걸로 오늘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팩트 뉴스입니다. 해외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빠르면 오는 6월 설립될 전망입니다. 지금부터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한국 국회는요, 본회의를 열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재통과시켰습니다. 미주 등 해외 한인사회가 염원한 이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30여 년 만에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LA 등 한인사회는 1990년대부터 이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사실 저도 기억납니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LA를 방문했을 때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LA의 많은 기자들이 공통된 질문을 던졌는데, 그게 바로 재외동포청 언제 설립될 계획입니까? 뭐 언제 설립합니까? 맨 이런 거 많이 물어봤어요.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그랬고, 그만큼 또 이제 미주 한인과 해외 한인들의 수건이었기 때문에 우리 기자들이 한국 정치인들이 LA만 오면 빼놓지 않고 이걸 질문했던 그 기억을 저도 생생히 합니다. 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요, 국무회의의 의견을 거쳐서 공표된 뒤에 3개월 안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되고 인력과 업무는 재외동포청에 흡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이 신설되는 동포청의 인력 규모를 최소 150명에서 최대 200명으로 조직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재외동포청이 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해서 영사, 법무, 병무, 그리고 교육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본부를 두겠다는 내용은 지금 뉴스 속에 없다는 거 느끼셨습니까? 그냥 신설한다는 내용만 있지 어디에 본부를 두겠다는 내용은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슬금슬금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영종도에 본부를 두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시장이 영종도에 재외동포청 유치를 하기 위해서 로비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영종도에 세우려고 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제가 석 달 전에 분석한 영상을 전해드리면서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해서 저는 지금 미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너스 뉴스 여기까지 함께 동행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정보의 바다 항해 괜찮으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어제까지 너무 바빠서 오늘까지 구독 못하신 분들은요, 이제 오늘 좀 덜 바쁘시면 오늘 구독 누르시면 되고요. 혹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요, 특별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한 번 더 와 보시고 좋으시면 내일 꼭 구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후에 그 영상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석 달 전 올렸던 제 영상입니다. 제외동포청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동포처라면 장관급이겠지만 아쉽게도 동포청이기 때문에 차관급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외교부에 소속돼 소위 외교부 소속 외청이 될 전망입니다. 소속은 외교부 외청, 즉 업무는 외교부 건물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본다는 뜻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제외동포재단이라고 있는데 이 재단의 사무실은 제주에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 제외동포재단에 대한 정부 조직도의 공식 설명을 보면 명칭은 Overseas Koreans Foundation, 그리고 소속은 외교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출범하게 될 제외동포청은 뭐가 다를까? 일단 외교부 소속은 같지만 기타 공공기관이 아닌 외교부 소속 외청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외청이라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외청, 즉 업무 보는 건물은 외교부와 다른 어떤 곳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가 될까? 현재로서는 인천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정복 인천시장은 얼마 전 제외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며칠 전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찾아가서 제외동포청을 인천에 설치해달라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제외동포청이 인천에 설립되면 영종도에 계획하고 있는 세계 한상 드림 아일랜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세계 한상 드림 아일랜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상은 해외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한인들의 네트워크 단체죠. 미주 지역 회원들이 가장 많은데 이 회원들은 이미 다 잘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인천 영종도에 현재 한상 드림 아일랜드라는 리조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주식회사 세계 한상 드림 아일랜드. 이 대표의 대표이사는 양창영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당시 제외동포 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죠. 사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캠프에서 제외동포 특별위원장을 맡기 전부터 그는 세계 한상 드림 아일랜드라는 시행사를 차려놓고 인천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즉 제외동포를 주로 상대하는 대규모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던 양창영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의 제외동포 특별위원장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상 드림 아일랜드를 살펴봐야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내려서 서울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치는 곳이 영종대교죠.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인천시, 즉 육지를 잇는 길이 4.4km에 달입니다. 이곳을 지나다 보면 다리 아래로 드넓은 흙무더기가 나타납니다. 바다에서 퍼올린 흙을 매립해서 조성한 일종의 인공섬입니다. 여의도의 2.5배 넓이. 이 섬이 바로 영종 드림 아일랜드입니다. 여기에 세워지는 것이 세계 한상 드림 아일랜드. 이곳에 들어서게 될 시설은 다양합니다. 호텔, 컨벤션 센터, 해양 레저 시설, 골프장, 그리고 카지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 카지노입니다. 시행사인 주식회사 한상 드림 아일랜드의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출자자 구성이 공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맨 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루한. 일본의 빠찡코 회사입니다.
마루한의 대표인 제일교포 3세 한창우 사장은 일본에서 빠찡코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습니다. 알려지기에는 자산 5조 원이라는 분석도 있는 등 일본 빠찡코 업계의 대부입니다. 이 빠찡코 재벌 기업이 제1투자자로에서 건립되는 세계 한상 드림 아일랜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이 재외동포청이 이 한상 드림 아일랜드에 유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포 업무를 보러 찾아갔다가 이 빠찡코에 들러 돈 다 털리는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해외 동포들의 지난 20년간의 수건이었던 재외동포청. 그동안 그렇게 신설해달라 해도 정부는 늦장을 부렸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전격 추진되면서 반갑긴 합니다마는 그동안 안 하더니 왜 갑자기 라는 어쩐지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이 여가부 폐지 문제에 온 국민들의 신경이 집중돼서 사실상 본국 국민들에게 이 재외동포청 신설은 큰 관심을 끌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가 성공하고 그 자리가 세계 한상 드림 아일랜드로 최종 결정이 되고 한창 공사 중인 지금 그곳에 빠찡코가 완공이 되고 나면 이곳을 찾았던 해외 한인들 중 옆에 있는 카지노로 가서 돈 다 털리는 폐해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게 걱정입니다.